할머니, 이 그림 어때요? 어디 보자, 민호야. 엄마가 이렇게 큰 소리로 전화하는 일이 자주 있니? 손주의 그림일기를 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전직 헌병대장이었던 그녀는 단숨에 무언가 잘못됐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한 장의 그림이 결국 며느리를 감옥으로 보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며 듣고 있나요? 산책길에서? 아니면 출퇴근 차에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즐거운 시간이 되실 거예요.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기울어진 작은 반찬 가게. 김순애는 마지막 손님에게 깻잎을 한 단 더 넣어주며 하루를 정리하고 있었다. 72세의 나이에도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은 여전했다. 40여 년 전 헌병대장으로 복무했던 그 시절의 흔적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이모,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별 말씀을. 건강하게 지내세요. 손님을 배웅하며 순애는 무의식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5시 30분. 민호가 돌아올 시간이었다. 10살 손자는 언제나 정확히 이 시간에 학교에서 돌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늦었다. 순애는 가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골목 입구를 바라봤다. 마을의 저녁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퇴근하는 사람들, 장 보러 나온 아주머니들,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순애의 예민한 감각은 뭔가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할머니, 멀리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평소의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다. 순애는 즉시 손자의 표정을 살폈다. 얼굴에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고 어깨도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다. 민호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냥 괜찮았어요. 대답은 힘이 없었다. 가방을 어깨에서 내려놓는 동작도 무거워 보였다. 순애는 손자의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헌병대 시절 단련된 관찰력이 경보를 울리고 있었다. 뭔가 힘든 일이 있었니?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요.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평소라면 할머니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제잘제잘 늘어놓는 아이였는데 오늘은 달랐다. 순애는 가게 문을 잠그고 민호를 따라 들어갔다. 아이는 소파에 몸을 맡기고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호야, 숙제는 있고? 네, 그림일기 써야 해요. 그럼 할머니가 간식 준비하는 동안 숙제부터 하자.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열었다. 그 순간 순애의 시선이 이미 그려진 그림일기에 멈췄다. 공책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 그려진 그림들이 눈에 들어왔다. 첫 번째 그림은 평범해 보였다. 집 앞에서 공을 가지고 놀고 있는 아이의 모습. 하지만 두 번째 그림에서 순애의 시선이 고정됐다. 그림 속 여자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입을 크게 벌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인 표정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는 구석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었고 주변에는 검은 색칠로 표현된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엄마가 또 화났어요 라고 적혀 있었다. 민호야, 이 그림 말인데. 순애의 목소리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번뜩이는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다. 마치 비밀이 들킬까봐 걱정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가 전화할 때 자주 소리를 지르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 요즘에는 맨날이요. 모르는 사람들이랑 통화하면서 막 소리 질러요. 그러면 무서워요. 순애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박하린이 전화로 소리를 지른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며느리였는데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는 걸까?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는지 들어본 적 있니?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선생님, 병원, 돈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순애의 뇌리에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단어들의 조합이 낯설지 않았다. 헌병대 시절 접했던 사기 사건들에서 자주 들었던 패턴이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른 두 명이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었다. 한 명은 분명히 박하린의 모습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낯선 남자였다. 남자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그려져 있었고 박하린의 표정에는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민호야, 이 아저씨는 누구니? 몰라요. 가끔 집에 와요. 엄마랑 뭔가 주고받고 가요. 뭘 주고받는데? 봉투요. 엄마가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못 받으면 무서워해요. 민호의 말에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현금 거래, 스트레스성 폭언, 그리고 아이에 대한 방임.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그 아저씨가 올 때 엄마는 너한테 뭐라고 하니?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요.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순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민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순애는 부엌으로 향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림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박하린의 최근 행동들, 집에 자주 오는 낯선 사람들, 그리고 민호의 위축된 모습. 저녁을 준비하면서 순애는 민호를 관찰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자주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어색했고 중간중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할머니, 엄마가 나한테 화내는 건 제가 잘못해서인가요? 민호의 질문에 순애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이가 느끼는 죄책감과 혼란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어른들의 문제로 상처받고 있는 손자를 보니 분노가 치솟았다. 민호야, 어른들의 일은 내 잘못이 아니란다.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정말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장담한다. 순애는 민호를 꽉 안아주었다. 작은 몸에서 떨림이 느껴졌다.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 실감이 났다. 그날 밤 민호가 잠든 후 순애는 다시 그림 일기를 펼쳤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다. 헌병대 시절 사건 서류를 분석하던 습관으로 세심하게 관찰했다. 첫 번째 패턴 박하린이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극도로 긴장하는 모습, 두 번째 패턴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낯선 사람들, 세 번째 패턴 봉투를 주고받는 거래, 네 번째 패턴 민호에 대한 방임과 폭언.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리 없었다. 순애의 오랜 경험이 말하고 있었다. 박하린이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고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민호에게 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시장에 나갔다. 반찬 가게를 열기 전에 할 일이 있었다. 단골 손님들과 이웃들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박 여사, 일찍 나오셨네요. 첫 번째로 마주친 것은 같은 골목에 사는 박영희 여사였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동네 소식에 밝은 편이었다. 영희 언니, 우리 할인이가 요즘 어떤 것 같아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요새 집에 사람들이 자주 오더라고요. 뭔 일인지. 사람들이 온다고요? 네. 주로 남자들인데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할인이가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밖까지 들릴 정도로 커요. 순애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혹시 언제쯤 주로 오나요? 오후에 주로 와요. 민호가 학교에 있을 때. 그런데 순애 씨, 왜 이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며느리가 요즘 바빠 보여서 걱정이 되어서요. 순애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소문을 퍼뜨릴 수는 없었다. 다음으로 마주친 것은 민호 담임 선생님인 이혜진이었다. 그녀는 우연히 시장에 장 보러 나온 참이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머, 할머니, 안녕하세요. 혜진 선생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민호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둘은 시장 한편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민호가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요. 집에서도 예전보다 많이 조용해졌고, 아, 그것 때문에 저도 걱정하고 있었어요. 요즘 수업 시간에 자주 졸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졌거든요. 혹시 다른 특이한 점은 없었나요? 이혜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며칠 전에 민호 팔에 멍이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다쳤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순애의 혈관에 차가운 전율이 흘렸다. 멍이요? 네. 그리고 요즘 그림 일기 내용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밝고 활기찬 그림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어둡고 무서운 그림들이 늘었거든요. 어떤 식으로요? 집 안 풍경을 그리는데 사람들이 다 슬프거나 화난 표정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항상 구석에 작게 그려 넣어요. 이혜진의 증언이 순애의 의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아이가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학교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선생님, 혹시 민호 부모님과 상담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아버지는 한 번도 못 봤고 어머니는 몇 번 연락했는데 항상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애는 점점 박하린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다. 아이의 변화를 알아채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담임 선생님의 연락조차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직무유기였다. 카페에서 나온 순애는 곧장 박하린의 집 근처로 향했다. 직접 감시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다. 박하린의 집은 순애의 가게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다. 순애는 근처 슈퍼마켓에서 음료수를 사며 자연스럽게 주변을 관찰했다. 오후 2시쯤 한 남자가 박하린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에 날카로운 인상이 새겨져 있었다. 민호가 그림에서 그린 그 남자와 비슷해 보였다. 순애는 슈퍼마켓에서 나와 아파트 입구 근처 벤치에 앉았다. 마치 쉬어가는 할머니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면서 계속 지켜봤다. 30분 후 그 남자가 나왔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다. 순애는 그의 뒷모습을 눈에 새겨두었다. 오후 3시에는 또 다른 남자가 왔다. 이번에는 더 젊어 보이는 남자였다. 그도 약 40분 정도 머물다 나왔다. 2명의 남자가 모두 나간 후 순애는 집으로 돌아갔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민호의 그림 일기가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민호가 돌아왔을 때 순애는 더욱 주의 깊게 관찰했다. 아이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민호야, 오늘 집에 아저씨들이 왔니? 민호는 순간 몸을 경직시켰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궁금해서. 몇 명이나 왔니? 2명이요. 엄마가 또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있을 때 엄마는 어땠니? 무서워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그런데 사람들이 가고 나서는 화를 냈어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왜 자꾸 문 열고 나오려 했냐고.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박하린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아이에게 풀고 있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머릿속에는 50년 전 헌병 때 시절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당시 순애는 20대 초반의 젊은 헌병이었다.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수사 업무를 담당했고 특히 사기 사건 수사에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 그때도 지금처럼 작은 단서들을 연결해 큰 사건을 해결했던 경험이 있었다. 기억 속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사건 하나가 떠올랐다. 군 부대 내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장부 오류로 보였지만 순애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조직적인 범죄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때도 지금처럼 주변 사람들은 사소한 일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순애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그 사건은 수십 명이 연루된 대형 사건으로 밝혀졌고 순애는 표창을 받았다. 지금 상황도 그때와 비슷했다. 겉으로는 가정 내 갈등으로 보이지만 순애의 직감은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민호는 새로운 그림 일기를 가져왔다. 이번 그림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림 속에는 박하린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메모지가 들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큰 봉투가 그려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림의 한 구석에 작게 그려진 민호의 모습이었다. 아이는 문틈으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고 얼굴에는 공포와 혼란이 표현되어 있었다. 민호야, 엄마가 컴퓨터로 뭘 하는 거니? 전화해요. 그런데 목소리를 바꿔서 해요. 목소리를 바꾼다고? 네. 가끔은 할머니 목소리로, 가끔은 아줌마 목소리로, 그리고 울면서 하기도 해요. 순애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박하린이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럴 때 무슨 말을 하니? 아들이 사고 났다. 병원비가 급하다. 카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박하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었고 집에서 직접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순애는 즉시 결심했다.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순애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헌병 때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정만식의 이름을 찾았다. 헌병대 시절 가장 믿을만했던 동료였고 현재는 지역 경찰서장으로 일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만식? 이제 58이겠네. 순애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만식아, 나 순애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애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야 그럭저럭 살고 있지. 만식이는 어떻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웬일이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다. 전화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였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시간 괜찮으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무슨 일인지 궁금하네요. 내일 저녁에 우리 가게로 와줄 수 있니? 알겠습니다. 6시쯤 가면 될까요?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고 나서 순애는 다시 민호의 그림 일기를 펼쳤다. 아이가 그린 모든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민호 자신은 항상 구석에 작게 그려져 있었고 어른들은 중앙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었다. 아이가 느끼는 소외감과 불안이 그림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원인이 박하린의 불법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의 추가 증언.
그날 오후 순애는 이혜진 선생님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혜진입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할머니와 얘기한 후에 민호를 더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요. 이혜진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오늘 미술 시간에 자유화를 그리라고 했는데 민호가 그린 그림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순애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요? 집안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들 중 한 명이 아이를 밀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순애의 손이 떨렸다. 혹시 그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네, 내일 민호가 집에 갈 때 가져다 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 혹시 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선생님, 조금 더 지켜봐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고 있어서요. 물론이죠. 민호가 걱정되어서요. 전화를 끊은 후 순애는 더욱 확신이 섰다. 박하린의 문제가 단순히 보이스피싱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이에 대한 학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정만식이 순애의 반찬 가게를 찾았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정정한 모습이었다. 헌병대 시절의 날카로운 눈빛은 경찰서장이 된 지금도 그대로였다. 누나,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얼굴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인가요? 순애는 민호의 그림일기를 펼쳐 보였다. 정만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거 설마 보이스피싱? 내 생각도 그래. 며느리가 이런 일에 연루된 것 같아. 정만식은 그림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헌병대에서 함께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 덕분에 순애의 분석을 금세 이해할 수 있었다. 누나의 분석이 맞는 것 같네요. 이 그림들만 봐도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방식이 보여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 순애는 민호의 최근 상태와 담임 선생님의 증언을 전했다. 정만식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다. 아동학대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 하린이가 범죄 조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민호에게 풀고 있어. 정만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런 복합적인 사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다. 증거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현장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야. 손자가 있어서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 일단 우리 쪽에서 조용히 수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누나는 계속 민호를 관찰하면서 추가 정보를 수집해 주세요. 알겠어. 하지만 민호한테 해가 가면 안 돼. 당연하죠. 아이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정만식은 수첩을 꺼내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일단 박하린 씨의 신상 정보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 주변 감시도 시작하고요. 만식아,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 말씀하세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민호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해 봐줄래? 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순애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날 밤 순애는 박하린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봤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런 일에 연루되게 되었을까? 박하린은 원래 평범한 주부였다.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가 되었다. 성격도 조용하고 내성적이어서 이런 범죄에 연루될 사람 같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변화가 시작되었다. 작년부터 김도연의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경제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도연은 몇 달간 급여를 받지 못했고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 시기부터 박하린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에는 순애에게 자주 안부를 물었는데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민호를 맡기는 일도 많아졌다. 순애는 당시에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박하린이 뭔가 다른 일을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틀 후 정만식으로부터 첫 번째 수사 결과가 나왔다. 누나, 예상보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됐니? 박하린 씨 주변을 조사해보니 꽤 큰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되어 있더군요. 순애의 얼굴이 굳어졌다. 조직이 얼마나 큰데?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이에요. 주모자는 김태수라는 45세 남자이고 정과가 상당히 많은 인물입니다. 정만식은 조사 자료를 보여주었다. 이 조직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주부들을 주로 포섭해서 집에서 전화를 걸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왜 주부들을? 목소리가 신뢰감을 주고 집에서 일하니까 발각될 위험이 적어서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주부들은 쉽게 유혹당하기도 하고요. 순애는 박하린이 어떻게 이런 조직에 연루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하린이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아? 대략 6개월 전부터인 것 같습니다. 김도연 씨가 회사를 그만둔 시기와 일치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만식은 신중한 표정을 지었다. 단순히 박하린 씨만 검거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직 전체를 소탕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네. 그런데 그동안 민호가 위험할 수 있어요. 순애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손자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었다. 다음 날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후 순애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했다. 할머니, 오늘 엄마가 무서운 아저씨들한테 혼났어요. 무서운 아저씨들? 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소리가 정말 무서웠어요. 순애는 즉시 긴장했다. 뭐라고 하던? 엄마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그리고 돈이 부족하다고 화냈어요. 그럴 때 엄마는 어땠니? 울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더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어요. 순애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에서 박하린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었다. 민호야, 혹시 그 사람들이 너를 보거나 말을 걸었니? 아니요. 엄마가 제가 있는 걸 숨겼어요. 어떻게? 방 안에 숨어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 소리 내면 안 된다고. 아이의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순애는 민호를 꽉 안아주었다. 민호야, 할머니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져갔다. 조직에서 박하린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황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그날 밤 순애는 정만식에게 급히 연락했다. 만식아, 상황이 급해졌어. 무슨 일이세요? 순애는 민호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했다. 정만식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다. 조직에서 박하린 씨를 압박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그래.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했잖아. 맞습니다. 조직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압박할 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민호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정만식은 잠시 생각했다. 일단 민호를 누나 집에서 보호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도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린이는 어떻게 하지? 아직 섣불리 접촉하면 안 됩니다. 조직에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순애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며느리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였지만 민호의 안전이 더 중요했다. 다음 날 순애는 박하린에게 연락했다. 하린아, 민호를 며칠 동안 내가 돌볼게. 어머니, 갑자기 왜요? 박하린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느껴졌다. 그냥 손자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래. 그래도 미리 말씀해 주셔야죠. 민호는 집에 있어야 해요. 박하린의 반응이 예상보다 격렬했다. 순애는 이상함을 느꼈다.
왜 그렇게 민호가 집에 있어야 하는 거니? 그냥 엄마 곁에 있는 게 좋잖아요. 대답이 설득력이 없었다. 오히려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다. 하리나, 요즘 무슨 일이 있니? 표정이 좋지 않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 박하리는 대화를 피하려 했다. 순애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고 민호를 데려왔다. 민호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온 후 순애는 정만식과 함께 본격적인 감시에 들어갔다. 박하린의 집 주변에는 경찰들이 은밀히 배치되었다. 누나, 우리가 여기서 직접 감시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내가 잘 아는 동네니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 순애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는 척하면서 박하린의 집 주변을 관찰했다. 정만식은 차 안에서 무전기로 상황을 지켜봤다. 오후 2시쯤 예상대로 낯선 남자들이 박하린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3명이었다. 그중 1명은 민호가 그림에서 그린 그 남자였고 나머지 2명은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다. 만시가 3명이 들어갔어. 확인했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모두 촬영하고 있어요. 약 1시간 후 남자들이 나왔다. 그들의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아 보였다. 특히 맨 앞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네. 순애의 예감이 맞았다. 남자들이 떠난 후 박하린의 집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다. 뭔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박하린의 비명이 들렸다. 만시가 들어가야겠어. 누나, 위험해요. 저 상태로 두면 하린이가 위험해. 순애는 망설이지 않고 박하린의 집으로 향했다. 정만식도 급히 따라 나섰다. 순애가 박하린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여전히 소음이 들려오고 있었다. 하린아. 순애가 큰 소리로 불렀다.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다가 박하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지금은 안 돼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거실은 엉망이었다. 의자가 뒤집어져 있고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박하린은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있었다. 하린아,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발.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해주세요. 박하린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다. 순애는 주변을 살펴봤다. 민호의 방 문이 열려 있었고 안에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전화기들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수많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하린아, 이게 다 뭐니? 박하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이게 뭔지 설명해봐. 순애는 박하린 옆에 앉았다. 며느리의 손을 잡으니 차갑게 식어 있었다. 처음에는 정말 간단한 일이라고 했어요. 그냥 전화를 몇 통 걸면 된다고. 박하린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도연 오빠가 회사에서 잘린 후에 정말 힘들었어요. 생활비도 없고 민호 학원비도 밀리고. 박하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때 윤상호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도연 오빠 직장 동료였다고 하면서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텔레마케팅인 줄 알았어요. 집에서 전화를 걸어서 상품을 소개하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순애는 박하린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하지만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이게 사기라는 걸. 그럼 왜 그만두지 않았니? 그만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협박했어요. 이미 공범이 된 거라고,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감옥에 간다고. 박하린이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호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순애의 분노가 치솟았다.
아이까지 위협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 용서할 수 없었다. 얼마나 오래 이런 일을 했니? 6개월 정도요. 매일 10통에서 20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주로 자녀 사고 관련이나 의료비 긴급 상황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나 계좌 정보를 받아내는 일이었어요. 순애는 박하린의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다. 하린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경찰에 가서 모든 걸 털어놔야 해. 그러면 정말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 그리고 민호를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끝내야 해. 박하리는 한참 동안 고민했다.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하린 씨, 집에 계시죠? 다시 왔습니다. 아까 나갔던 남자들의 목소리였다. 순애와 박하린 모두 긴장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일단 문을 열어줘. 내가 여기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박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그들은 순애를 보고 잠시 당황했다. 어르신이 계시네요. 네, 시어머니세요.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할머니께서는 하린 씨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시나요? 순애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텔레마케팅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희는 하린 씨와 일 얘기를 좀 해야 하니까.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급하신가요? 순애의 질문에 남자들이 당황했다. 일반적인 할머니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텐데 순애의 태도는 범상치 않았다. 그냥 업무 관련 얘기입니다. 그럼 저도 들어봐도 되겠네요. 며느리 일이니까 궁금하거든요. 남자들은 더욱 곤란해했다. 순애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할머니, 이건 정말 사업상 기밀이라서. 기밀이요? 텔레마케팅에 무슨 기밀이 있다는 거죠? 순애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헌병 때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났다. 남자들은 점점 불편해했다. 계획에 없던 상황이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왜요? 급한 일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순애는 놓아주지 않았다. 상대방을 압박하는 헌병 때 시절의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다. 결국 남자들은 그냥 나가버렸다. 문을 나가면서 박하린에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남자들이 떠난 후 순애는 박하린에게 말했다. 하린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저들이 다시 올 거야.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할 시간에 용기를 내야 해. 민호를 위해서라도. 순애는 민호의 방을 다시 살펴봤다. 벽에 붙어 있는 메모지들에는 피해자들의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전화번호, 가족관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 메모들이 다 증거가 될 수 있어. 순애는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컴퓨터 화면, 전화기들, 메모지들, 그리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까지.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수집하는 거야. 경찰에 신고할 때 필요해. 박하리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숨길 이유가 없었다. 순애는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다. 그 중에는 조직의 구조도 나와 있는 문서도 있었다. 김태수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구조였고 박하리는 최하위 실행 조직에 속해 있었다. 하린아, 이 조직이 얼마나 큰지 알겠니?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전국적으로 수십 명이 연루되어 있어. 순애는 조직도를 보며 놀랐다.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의 범죄 조직이었다.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순애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정만식이 도착하고 있었다.
만식이가 왔네. 누구세요? 박하린이 불안해했다. 내 친구야. 경찰서장이지. 경찰이요? 박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걱정하지 마. 너를 도와주러 온 거야. 정만식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주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다. 상황이 심각하네요. 응, 생각보다 훨씬 큰 조직이야. 순애는 방금 찍은 사진들을 정만식에게 보여줬다. 정만식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 정도 규모라면 광역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하린 씨. 정만식이 박하린을 향해 다가갔다. 저는 정만식 경찰서장입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서 왔어요. 박하린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해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정만식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정만식은 수첩을 꺼내 박하린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작년 11월쯤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린 지 한 달 정도 후였어요. 처음 접촉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윤상호라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직장 동료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어요. 정만식은 꼼꼼히 메모했다. 윤상호가 어떻게 접근했나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택 근무라고 하면서 시간도 자유롭고 수입도 괜찮다고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라고 했나요? 텔레마케팅이라고 했어요. 금융 상품을 소개하는 일이라고. 처음에는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박하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언제 이상함을 느꼈나요? 일주일 정도 후였어요. 전화를 걸어서 하는 말들이 이상했거든요.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 병원비가 급하다. 이런 말들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나요? 했어요. 그런데 윤상호가 요즘 마케팅 기법이 그렇다고 설명했어요. 감정에 호소해야 효과가 크다고. 순애는 박하린의 순진함에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다. 언제 진실을 알게 되었나요? 한 달 정도 후에요. 뉴스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보도를 보는데 제가 하는 일과 똑같더라고요. 그때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나요?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윤상호가 협박했어요. 이미 공범이 된 거라고 그만두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정만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조직 범죄의 패턴이었다. 조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있는 게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윤상호하고만 연락했거든요. 윤상호 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적은 없나요? 가끔 다른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했어요. 제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오늘 온 사람들 말인가요? 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점검이 더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하라고 압박했고요. 순애가 끼어들었다. 민호한테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아? 박하린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정말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아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어. 순애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정만식이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박하린 씨는 자수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와 협력해서 조직을 검거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박하린은 망설였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호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조직 전체를 소탕해야 해요. 정만식은 순애와 박하린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했다.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경찰서에서 정만식은 수사팀을 소집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보이스피싱 사건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조직 범죄입니다. 수사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다. 박하린 씨의 증언과 김순애 씨가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전면적인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만식은 화이트보드에 조직도를 그렸다. 최상위는 김태수, 그 아래 중간 관리자들, 그리고 실행조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장님, 검거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나머지도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높아요. 순애는 수사팀의 치밀한 계획을 보며 감탄했다. 자신들이 헌병대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체계적이었다. 박하린 씨는 미끼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미끼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조직원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보호하면서요. 박하린은 불안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박하린은 평소처럼 집에서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찰들이 주변에서 감시하고 있었다. 순애도 자연스럽게 근처에서 박하린을 지켜봤다. 시장에 나온 척하면서 계속 상황을 관찰했다. 오후 2시쯤 윤상우가 박하린의 집을 찾았다. 순애는 즉시 정만식에게 신호를 보냈다. 윤상우는 박하린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 목소리가 커서 밖에서도 들렸다. 하린 씨, 어제 왜 일을 제대로 안 했어요? 죄송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은 무슨? 이 일이 장난인 줄 알아요? 윤상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어요. 그래야죠.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이 일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했어요. 정말로? 네, 정말이에요. 윤상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박하린을 바라봤다. 그럼 오늘은 평소보다 2배로 일해요. 실적이 부족해서 위에서 난리예요. 알겠어요. 윤상호가 나간 후 박하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순애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김태수가 직접 박하린의 집을 찾은 것이었다. 순애는 즉시 긴장했다. 조직의 우두머리가 나타났다는 것은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의미였다. 김태수는 40대 중반의 냉정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박하린 씨죠? 네. 누구세요? 저는 김태수입니다. 윤상우한테 들었을 거예요. 박하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조직의 최고의 인물이 직접 온다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였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김태수는 집안을 둘러봤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었다. 요즘 실적이 좀 떨어지던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김태수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겼다.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우리 일에 대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정말로? 김태수는 박하린에게 한 발짝 다가갔다. 거짓말하면 안 좋을 텐데요. 그때 순애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 하린아, 있니? 김태수는 순간 당황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어머니. 박하린도 당황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했다. 손님이 계시네요. 순애는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린이 시어머니입니다. 김태수는 재빨리 표정을 바꿨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린 씨와 일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텔레마케팅 관련 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린이가 요즘 그 일로 바쁘더라고요.
순애는 김태수를 날카롭게 관찰했다. 그의 눈빛에서 위험함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할머니께서는 할인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김태수가 은근히 떠보는 질문을 했다. 잘 모르겠어요. 전화로 뭔가 상품을 소개하는 일이라고 들었는데. 그렇군요. 김태수는 순애의 반응을 살폈지만 별다른 의심을 찾지 못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할인 씨, 내일 연락드리겠습니다. 김태수가 나간 후 박하리는 주저앉았다. 어머니, 정말 무서웠어요. 나도 그 사람한테서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어. 순애는 즉시 정만식에게 연락했다. 만식아, 김태수가 직접 왔다가 갔어. 뭐라고 했나요? 박하린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 누군가한테 비밀을 누설했는지 떠보더라. 위험하네요. 작전을 앞당겨야겠습니다. 그날 밤 경찰서에서는 긴급 작전 회의가 열렸다. 내일 새벽에 동시다발적으로 검거 작전을 실행하겠습니다. 정만식이 수사관들에게 지시했다. 각 팀별로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한 명도 놓치면 안 됩니다. 순애도 회의에 참석했다. 민간인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였기 때문이다. 누나, 내일은 민호와 함께 안전한 곳에 있어 주세요. 알겠어. 하지만 작전 결과는 꼭 알려줘. 물론이죠. 박하리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다. 내일 작전 후에는 정식으로 자수할 예정이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경찰의 동시 검거 작전이 시작되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일제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점을 급습했다. 정만식은 김태수의 아지트를 직접 지휘했다. 고급 오피스텔에 차려진 조직의 본부였다. 경찰이다. 모두 손을 들어. 수사관들이 일제히 돌입했다. 김태수와 핵심 간부들이 있었지만 이미 도주할 틈은 없었다. 김태수,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혐의로 체포한다. 김태수는 체포되면서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변호사를 부르겠습니다. 다른 거점에서도 동시에 검거 작전이 진행되었다. 윤상호를 비롯한 중간 관리자들과 실행 조직원들이 모두 체포되었다. 순애는 집에서 뉴스를 통해 작전 결과를 지켜봤다. 민호도 옆에서 함께 보고 있었다. 할머니, 저 사람들이 엄마를 괴롭힌 사람들이에요? 그래, 민호야.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뉴스에서는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었다. 전국에서 40여 명이 체포되었고 피해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박하리는 정식으로 자수했다. 순애도 함께 경찰서에 동행했다. 저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박하린입니다. 박하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수했다. 담당 검사는 박하린의 진술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수를 통해 수사에 적극 협력했고 조직 해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박하린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다. 순애는 박하린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다. 박하린이 구속된 후 민호는 순애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조금 시간이 걸릴 거야. 하지만 엄마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올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니를 신뢰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는 새로운 그림 일기를 그렸다. 이번에는 할머니와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림 전체가 밝고 따뜻한 색깔로 가득했다. 할머니,
이제 무섭지 않아요. 정말? 왜? 할머니가 나쁜 사람들을 모두 잡아줬으니까요. 순애는 민호를 꽉 안아주었다. 아이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한 달 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순애는 민호와 함께 방청석에 앉았다. 김태수와 핵심 간부들은 모두 중형을 받았다. 김태수는 징역 10년, 윤상호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박하린의 차례가 되었을 때 순애는 긴장했다. 피고인 박하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자수를 통해 수사에 협력했고 조직 해체에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가정환경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박하린이 순애에게 다가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린아, 이제 새로 시작해. 민호를 위해서라도. 네. 앞으로는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박하린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순애는 며느리를 용서하기로 마음먹었다. 재판이 끝난 후 순애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순애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대표인 70세 할머니 김영희가 순애를 찾아왔다. 순애 씨, 정말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순애 씨가 신고해주지 않았다면 저희 같은 피해자가 더 많이 생겼을 거예요. 김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 사람들한테 2천만 원을 속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는데. 순애의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며느리가 이런 피해를 만들어낸 것이 부끄러웠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못 봐서. 아니에요. 순애 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순애 씨가 용기를 내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하나둘 찾아왔다. 모두 순애에게 감사를 표했다. 순애 씨의 손자가 그린 그림일기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면서요? 네, 민호가 집에서 본 것들을 그림으로 그렸거든요. 정말 똑똑한 아이네요. 나중에 꼭 만나보고 싶어요. 피해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순애는 자신이 한 일의 의미를 새삼 깨달았다. 단순히 손자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었다. 며칠 후 민호의 담임 이혜진 선생님이 순애를 찾아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 얘기로 왔어요. 요즘 정말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수업 시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이혜진은 민호의 최근 그림일기를 가져왔다. 이것 좀 보세요. 그림일기에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노는 민호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예전의 어둡고 무거운 그림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정말 다행이네요. 할머니가 잘 돌봐주신 덕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제안인가요? 민호의 그림일기를 교육자료로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요. 물론 민호와 할머니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순애는 잠시 생각했다.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나 범죄 신고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한테 물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날 저녁 순애는 민호에게 선생님의 제안을 전했다. 민호야, 내가 그린 그림일기로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좋아요.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저도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순애는 민호의 마음씨에 감동했다.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남을 생각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집행유예를 받은 박하리는 사회봉사를 시작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돕는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이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어떠니? 순애가 박하린에게 물었다. 힘들지만 보람이 있어요. 제가 저질렀던 일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박하린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다. 그녀는 정말로 변화하고 있었다.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순애는 박하린의 손을 잡았다. 며느리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민호는 어떻게 지내니? 많이 밝아졌어요. 이제는 제가 늦게 들어와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다행이다. 그 아이가 가장 중요하니까. 네, 어머니. 앞으로는 민호를 위해서라도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게요. 박하린의 다짐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순애는 느낄 수 있었다. 박하린의 사건을 계기로 김도현도 크게 변했다. 아내가 범죄에 연루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깨달았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김도현이 순애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도연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면 돼. 제가 가장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의 첫 번째 임무야. 김도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안정적인 회사였고 급여도 충분했다. 이제 하린이가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제대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민호도 더 신경 써야 해. 네, 앞으로는 민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실제로 김도연은 변했다. 퇴근 후에는 항상 민호와 시간을 보냈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갔다. 사건이 해결된 후 순애와 정만식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헌병대 시절의 동료애가 다시 살아났다. 누나,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누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무슨 능력이야? 그냥 손자가 걱정되어서 한 일이지. 아니에요. 누나의 관찰력과 추리력은 여전히 최고예요. 정만식은 진심으로 순애를 존경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경찰서에서 시민수사관으로 활동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시민수사관? 네. 요즘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경험 많은 시민들의 도움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매력적이었다. 민호가 좀 더 안정되면 생각해 볼게. 좋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에요. 사건을 겪으면서 민호에게도 변화가 생겼다.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본 아이는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다. 할머니, 저도 나중에 경찰이 되고 싶어요. 정말? 왜?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을 잡고 싶어요. 그리고 무서워하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순애는 민호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럼 공부 열심히 해야겠네. 네, 열심히 할게요. 민호는 실제로 공부에 대한 의욕이 생겼다. 성적도 많이 올랐고 학교에서도 모범생으로 인정받았다. 순애의 활약은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웃들이 서로를 더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했다. 순애 씨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순애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별 말씀을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순애는 이웃들에게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아이들의 변화나 이상한 행동을 보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실제로 이후 동네에서는 여러 차례 작은 문제들이 일찍 발견되어 해결되었다. 순애의 경험이 지역사회 전체의 안전의식을 높인 것이었다. 그해 겨울, 순애는 민호와 함께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민호의 그림일기 전시회를 연 것이었다. 할머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그래. 민호의 그림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 전시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교육 관계자들, 경찰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전시된 그림들은 시간순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처음에 어둡고 무거운 그림들부터 점차 밝아지는 변화까지 모든 과정이 보였다. 이 그림들이 정말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요? 한 방문객이 물었다. 네. 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어른들이 놓친 부분들을 잡아낸 거죠. 순애는 방문객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모든 이들이 놀라워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보통 할머니들은 이런 일에 개입하기 어려워하실 텐데 손자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몸에 밴 정의감이 저를 움직이게 했고요. 전시의 마지막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던 김영희 할머니였다. 순애 씨, 안녕하세요. 어머, 영희 씨, 어떻게 여기까지? 이 전시회 얘기를 듣고 꼭 보고 싶어서 왔어요. 김영희는 민호의 그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다. 이 어린아이가 이런 위험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했다니. 네, 민호가 보고 느낀 것들을 솔직하게 그린 거예요.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그리고 순애 씨도. 김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제가 잃은 돈은 되돌릴 수 없지만 이렇게 더 큰 의미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순애도 감동했다.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시회를 통해 민호도 많은 것을 배웠다. 자신의 그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 제가 그린 그림이 정말 도움이 됐나요? 많이 도움이 됐어. 민호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표현했으니까. 앞으로도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이제는 밝고 행복한 그림들을 그리게 될 거야. 실제로 민호의 그림은 완전히 변했다. 예전에 어둡고 무거운 그림들은 사라지고 밝고 희망적인 그림들로 가득했다. 그림일기에는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 친구들과 노는 모습들, 그리고 할머니와의 따뜻한 시간들이 그려져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다.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았다. 박하리는 상담센터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었다. 김도연은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많아졌다. 민호는 완전히 밝은 아이로 변했다. 성적도 우수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다. 무엇보다 꿈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순애는 정만식의 제안을 받아들여 시민수사관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순애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다. 이웃 동네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었다. 순애 씨,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찾아온 것은 50대 여성이었다. 표정이 심각했다. 무슨 일인가요? 제 딸이 요즘 이상해요. 그림을 그리는데 뭔가 무서운 내용들이 많아서. 순애는 즉시 관심을 보였다. 민호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일 수 있었다.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한 낙서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것 같아요. 어떤 내용들인가요? 어른들이 뭔가 주고받는 그림이나
무서운 사람들이 집에 오는 그림들이에요. 순애의 직감이 발동했다. 또 다른 범죄의 신호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림을 한번 봐도 될까요? 네, 가져왔어요. 여성이 보여준 그림들을 보며 순애는 확신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상상이 아니었다. 일단 아이를 안전한 곳에 보호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요? 그냥 제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순애는 자신의 경험을 간략히 설명했다. 여성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정만식 서장님께 연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애의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었다. 민호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다. 민호도 할머니의 새로운 활동을 응원했다. 할머니, 또 다른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 민호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게 도와주는 거야. 저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민호가 겪은 경험이 다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 할머니와 손자는 이제 팀이 되어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순애의 활동은 점차 확산되었다. 그녀의 경험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었다. 김순애 할머니의 용기가 전국의 할머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순애의 이야기를 특집으로 다뤘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신고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그림일기를 통해 범죄를 발견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순애는 이런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교육부에서는 순애의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아이들의 신호 읽기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다. 순애 씨, 이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부 관계자가 순애를 찾아왔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제 경험을 가진 분의 조언이 꼭 필요해요. 순애는 흔쾌히 참여하기로 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였다. 프로그램에는 순애의 경험담과 민호의 그림일기 사례가 포함되었다. 전국의 교사들과 부모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신호를 더 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중학생이 된 민호는 여전히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키우고 있었다. 성적도 우수했고 특히 미술 실력이 뛰어났다. 할머니, 저 미술 대회에서 상 받았어요. 민호가 기쁘게 달려왔다. 정말? 무슨 그림을 그렸는데? 안전한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그렸어요. 민호의 그림에는 서로를 돌보는 이웃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동네를 지키는 모습도 포함되어 있었다. 정말 잘 그렸다. 민호가 자랑스러워.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주변을 자세히 관찰해서 그렸거든요. 민호의 관찰력은 할머니를 닮아 점점 예리해지고 있었다. 박하리는 이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돕고 있었다. 제가 어떻게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박하린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되었구나. 순애는 박하린의 변화를 보며 자랑스러워했다. 어려운 경험을 통해 성장한 며느리를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6년 후 민호의 고등학교 진학. 민호는 우수한 성적으로 특목고에 진학했다. 경찰대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 정말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민호는 이미 훌륭한 수사관의 자질을 가지고 있어. 민호는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다. 학교 신문부에서 활동하며 사회 문제에 관심을 보였고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아동보호와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또한 70대 중반이 된 순애는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인생 철학이 더욱 명확해졌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마음의 나이야. 순애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세대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이야. 실제로 순애는 많은 젊은 경찰관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었다. 헌병대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기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이제 김 씨 가족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박하린과 김도연은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민호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었다. 주말이면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예전에 어두웠던 시절은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민호가 순애에게 말했다. 그래,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야. 할머니가 용기를 내주셔서 가능했어요. 민호도 용기가 있었어. 그림 일기로 진실을 알려준 거잖아.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인정하며 더욱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여러분은 이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순애 할머니의 용기와 민호의 순수한 시선이 만들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도 놓치고 있는 작은 신호들이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정의감을 잃지 않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순애 할머니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그림으로 표현한 민호의 용기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순애 할머니 같은 용기를 내야 할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민호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